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바른 지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반건강 상태에서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암이나 치매, 또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질병은 당뇨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뇨 인구가 약 600만이고요. 여기에 당뇨 전 단계의 인구가 1600만, 전체 약 2200만 정도가 한국인의 당뇨로 인한 질병 상태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인구의 약 51%,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너무나 이상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아시아 식단이라 하는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인구만큼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왜 위험할까? 단순히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목표가 아니고요. 건강한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당뇨병은 혈관병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뇨는 뇨에서 당이 빠져나가는 질병이죠. 그래서 그 전에 혈당이 고혈당이 되거나 또는 확 떨어지는 저혈당이 되는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혈당은 혈관 속에 있는 당의 상태죠. 혈관에 당분이 많아서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우리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혈당이 높거나 또는 혈당이 너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온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말초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주 미세한 혈관이 있는 눈에 망막이 있죠. 망막 변성증이나 말초혈관 장애, 그래서 손발이 괴사가 되는 당뇨발, 이런 증상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혈관이 필요한 곳이 또 뇌입니다. 뇌에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바로 치매나 알츠하이머하고도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의 50% 정도가 치매로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하면 단순히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혈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져서 생기는 그 2차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을 힘들게 하는 질병, 이 당뇨병에 대해서 혈관병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혈당 조절을 평소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당뇨 전 단계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소소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단 거 꼭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당분이 있는 음료수나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 떨어졌으니까 케이크나 또 맛있는 커피, 또 단 맛이 강한 이런 음료수들을 꼭 챙겨 드시죠? 바로 이것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늘 적당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혈당 유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 좀 안 먹었다고 너무 심한 공복감을 느낀다는 것, 좀 일하다 보면 당 떨어졌어를 느낀다는 것, 이런 것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굉장히 심한 공복감이 느껴지는 것, 이것도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식사 후에 오히려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증을 느끼는 것, 이 증상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서 우리 몸에 또 여러 증상을 보여주는데, 상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상처가 나서 새살이 돋고 재생이 돼야 되는 그게 예전보다 왜 이렇게 상처가 안 났지?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또 쉽게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췌장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면 혈당 상승이 오르락내리락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또 췌장은 우리 몸의 이 등 쪽에 위치해 있는데, 췌장이 아프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혈당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고, 복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소화불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식욕이 생기지 않는 식욕부진, 또 체중 감소, 또 황달, 심하게는 또 회색 대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췌장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올 때 우리 몸은 관리 좀 해라 라고 계속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올 때 여러분들이 꼭 췌장의 건강 상태가 요즘 안 좋아졌나?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몸의 췌장은 위와 12장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약 15cm 정도의 길이이고요. 무게는 100g 정도 됩니다. 또 이 췌장에서는 하루에 무려 1.5리터의 췌장액을 늘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췌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이 췌장에 대해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1.5리터의 췌장액에서 바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효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의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의 소화효소인 리파제. 여기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효소는 다른 장기에서 같이 분비하기도 하지만 지방의 소화효소는 오직 췌장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큰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들의 소화효소를 모두 췌장에서 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췌장의 소화와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췌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소화와 흡수, 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있어서 소화효소를 세 가지 모두 다 분비한다는 췌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바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호르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섭취가 되면 바로 이 포도당을 여기저기 필요한 세포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바로 인슐린이 합니다. 혈액 속에 당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다 이럴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합성해 줌으로써 혈당을 올려줍니다.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인체에 정상적인 안정적인 혈당을 지켜준다는 거죠.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냅니다. 췌장의 기능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혈당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분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내거나 또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큰 장기이기 때문에 바로 췌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췌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4가지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밥, 빵, 면, 떡입니다. 밥이 없을 때는 빵을 먹기도 하고 또 라면이나 국수 같은 것을 먹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은 떡을 또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떡을 많이 좋아하시죠. 또 젊은 친구들은 과자나 빵을 또 많이 먹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면 혈액의 상태는 고혈당이 됩니다. 인체는 고혈당의 상태는 정상으로 느끼지 않아서
혈당이 갑자기 너무 상승했네, 빨리 혈당을 내리자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 바로 췌장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빨리 내려주죠. 그리고 이 당분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로 간에 저장해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간에 먼저 글리코겐 형태로 원래 간은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면 간에서 글리코겐이 또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또 계속 넘쳐나면 혈액 속에도 당분이 계속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밥빵면 떡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많이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유지가 되면 점점 췌장은 지쳐가게 되겠죠. 늘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만들어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너무나 자주 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슐린의 활동이 무디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점점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분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있어야 운반이 되는데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뇨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지럽고 당이 당기고 심한 또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증상을 보여주다가 점점 당뇨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당뇨병은 당뇨병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2차, 3차 혈관 질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췌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질환으로는 주로 췌장염이나 췌장결석이나 췌장암이 있는데요. 췌장암 하면 대표적인 인물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췌장암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것들이 다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췌장암과 또 당뇨와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분들의 약 90% 정도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마치 췌장암의 결과 당뇨가 생겼다라고 알 수도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미 당 조절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췌장 질환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 조절이 안 된다 하면 단순히 혈당 강화제를 먹고 더 심해지면 인슐린을 맞기도 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소화효소도 만들어내고 혈당도 같이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식습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췌장의 건강 상태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해야 되는 거죠.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주 일을 하게 되면 과로로 우리가 쓰러지듯이 췌장도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 대부분 손가락에 염증이 많이 생기시기도 하고 컴퓨터, 마우스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듯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췌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시작이 혈당 조절로 시작해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서서히 만성적으로 췌장염은 췌장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암이라는 질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사질환입니다. 유전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최근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2% 미만으로 밝혀졌고요. 또 당뇨나 췌장암 이런 질병들이 1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다 유전 질환이 아닌 나의 관리 문제로 인한 대사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면서 췌장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음식, 식습관을 조절하면 당뇨와 췌장암까지도 모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을 아주 과하게 일하게 만드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먹기 쉬운 밥, 빵, 면, 떡 4가지 음식이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케이크나 과자를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당분을 투과해서 먹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아침에도 아침밥을 먹어야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밥이라는 개념을 꼭 쌀밥이 최고로 좋다라는 인식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약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공기를 먹게 되면 약 100g의 쌀 안에는 8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어요. 삼시세끼를 모두 밥 한 공기씩 먹게 되면 80g 곱하기 3이니까 약 240g 정도를 쌀밥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쌀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빵도 간식으로 먹고 과자도 먹고 단 음료수도 먹고 초콜릿이나 사탕도 먹다 보면 당분이 뭐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늘 초과하게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꼭 삼시세끼 쌀밥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라는 이 인식이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쌀밥을 좀 적정량으로 하루에 130g 미만으로 특히 현미 잡곡으로 잘 소화시킨다면 큰 문제는 아니죠. 현미 생채식으로 건강법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쌀밥이 문제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쌀밥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라는 이 우리의 상식 아래에는 늘 초과되기 쉬운 당분 섭취라는 현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히 흰쌀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삼시세끼를 흰쌀밥으로 먹는 이 습관이 꼭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디저트나 음료수를 통해서도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콜라 한 캔도 보면 약 25에서 30g의 당분이 그냥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료수를 사서 드시면 조금이라도 단맛이 나는 음료수에 이 당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500ml 안에 25g, 30g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영양학회 기준인 130g 미만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는 것, 이 계획을 하루 삼시세끼 안에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지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쌀밥 식사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밥상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물에 젖은 장작 식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에 젖은 장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땔감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잘 피우면 땔감이 잘 탑니다. 그러면 잘 타면서 따뜻한 열을 발생해서 추운 겨울철에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주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누군가가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 잘 불타고 있는 장작에 점점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서 끓음이 발생할 겁니다. 바로 이 땔감을 탄수화물, 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밥을 드시면서 드시는 국이나 찌개 또는 물 마시는 습관, 이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쌀밥을 드실 때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로 쌀밥은 완전히 소화시키는 소화 1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씹다가 또 국물을 또 떠서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씹는 것이 좀 힘들어서 물을 또 마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에 젖은 장작이 되는 거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와 쌀밥이 완전히 잘 이렇게 버무려지지 않은 채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 안에는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소화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의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장작 식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음식을 동시에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 뷔페를 가시게 되면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 많이 먹어라 라는 우리가 많이 듣는 말 때문에 바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막 솟아야 되는데
사실 뷔페를 갔다 온 경우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막 트림이 막 나오기도 하고 배가 막 더부룩하기도 하고 막 식곤증이 심해져가지고 뭐 이후에 막 바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복합적인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이 소화 효소들의 작용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소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사는 단순하게 먹을수록 소화 효소의 작용이 완전하게 일어나서 완전한 소화가 되고 완전한 흡수가 되고 아주 좋은 배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다녀오신 경우에 그날만큼은 소화가 안 돼서 한 끼를 더 굶어야 되기도 하고 다음 날까지도 더부룩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소화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의 기능에 굉장히 과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사가 아니라 단순한 식사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념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우리 밥도둑이라고 하는 반찬들이 있죠. 밥도둑이라는 말 속에는 쌀밥을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음식입니다. 뭐 밥을 너무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을 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성인분들에게는 밥도둑 반찬이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밥도둑을 일으키는 반찬들을 보면 양념게장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들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반찬이 양념이 강하고 또 짜고 자극이 많기 때문에 쌀밥을 많이 먹게 돼요. 쌀밥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과식을 부릅니다. 양념이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되는 음식은 우리가 식사를 과식하게 만들어서 바로 또 췌장에 있는 혈당 호르몬, 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시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원숭이들이 그냥 찐 감자를 줬을 때보다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그냥 하나만 먹던 원숭이들이 2개, 3개 이상씩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우리도 단짠단짠이라고 하잖아요. 단맛, 짠맛, 그리고 달콤한 맛과 또 고소한 맛,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사실 단순하게 재료 자체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 단짠 음식, 너무나도 탄수화물과 지방이 너무 복합적으로 섞인 음식, 이런 음식들은 과식을 부르고 또 췌장을 지치게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또 식후에 과일 디저트를 많이 먹는 식후 과일 습관이 있죠. 네, 식후 과일은 독이다 라고 제가 완전소화 책에서도 늘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식후 과일 습관도 역시 우리 몸의 간과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식사 중에 우리가 밥도 먹고 반찬으로 여러 가지 나물이나 고기나 생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상태입니다. 위에는 위 내용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식후에 또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섬유질들이 같이 범벅이 되면서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발효하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외부에서 된장이나 낫또나 이런 것 같이 미생물에 좋은 발효가 일어나서 미생물에 좋은 효소를 섭취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내 몸속에서 식후에 이런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발효라는 건 뭘까요? 따뜻한 위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섞여서 당분과 섬유질이 만나서 계속 부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가스가 차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느라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전혀 안 먹는데도 간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의 식습관을 여쭤보면 식후에 과일을 늘 드셨던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은 밥을 또 먹고 또 식사가 된 음식을 또 드신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췌장을 힘들게 하는 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에 무리가 되는 것, 위나 간뿐만이 아니고요. 소화 효소를 만들고 또 당,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지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 불량은 단순한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가볍게 보시죠. 물론 식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면 먼저 위가 너무 불편하고 속이 편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으세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됐네, 속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 여기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소가 많이 있는 환경이 되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염증하면 안 좋다라는 인식 다들 있으시죠? 염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도 드시고 많은 노력도 하시는데요. 소화불량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의 결과 만들어진 독소가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할 때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양식 먹으러 가자 하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이 탄단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화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효가 됩니다. 네, 발효가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독소를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소화가 되고 발효되지 않아야 건강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 자, 부패라는 단어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집에 엄마가 불고기를 해놓으시고 일주일간 식탁에 계속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불고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썩겠죠? 단백질이 썩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악취도 나고 또 굉장히 모양도 흐물흐물해지면서 변질이 될 겁니다. 자, 고기가 식탁 위에 일주일간 있게 되면 이렇게 부패가 되듯이 내 몸속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었다거나 너무 지나친 단백질 과식을 했을 때, 고기를 굉장히 과식을 했을 때 내 몸속에서 이것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해보셨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날 화장실 가서 전 상태가 굉장히 악취가 나는, 또 방귀가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은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썩고 부패,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변질이 일어나는 동안에 내 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까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굉장히 독한 가스나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통풍이라는 질병은 요산이 우리 몸의 관절 속에 쌓인 거잖아요. 바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 배경도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 과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신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과해야 되는 단백질 대사산물이 초과가 되면 신장의 이 걸러내는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셨던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 이런 분들의 경우 신장 질환이 또 많기도 합니다. 자, 단백질은 과잉 섭취하면 부패가 되고 수많은 좋지 않은 대사산물의 결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도 과잉 섭취가 되면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자, 인체 내에서 지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성호르몬, 여러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뇌도 건조 상태로의 뇌를 보면 약 50%는 지방입니다. 지방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방을 또 잘못된 지방을 먹거나 너무나 과잉 섭취하게 될 경우, 또 탄수화물, 단백질과 너무 복합적으로 먹게 될 경우 우리 몸속에서 잘못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된다는 것은 과산화지질 뜻해요. 우리 산패된 이 기름, 냄새도 이상하고 느낌 되게 좋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산패된 지방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간이, 췌장이 또 얼마나 지치게 될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은
완전하게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만 우리 몸에 대사 찌꺼기, 독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든다. 독소는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또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화를 완전히 잘 시키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탄수화물 성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의 결과 당 독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당 독소는 뭘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화가 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초과된 당분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겠죠. 이 당분들이 혼자서 지방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간 내 지방간으로 쌓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몸속에 또 잉여 단백질이나 잉여 지방과 결합을 해서 포도당 단백질 결합물, 포도당 지방 결합물,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이런 영양소들과 섞여서 당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된다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영양소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당화가 돼버리면 바로 세포 상태에서도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 면역기관을 공격하는 물질, 동맥경화나 치매나 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많은 만성질환들의 원인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몸에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이 당분이 쌓인 결과 여기저기에서 조직과 세포들을 공격해서 여러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당분이 초과해서 만들어지는 당화 현상은 바로 노화와 질병의 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 또 같은 의미로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 찌꺼기가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제거하는 습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당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